존재하는 것. 아까도 말했는데 바다와 한 사발의 물 이거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룬 것, 이 현실이죠. 현실을 보지 않고 이상을 본다. 이게 뭐예요? 한 사발의 물을 안 마시고 바다를 준다고 바다를 마시겠다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이룰 것이 이상이죠. 보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없다. 결국에는 우리 이룰 것은 결국은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상을 추구하면 안 되고 현실을 추구해야 된다. 즉 바다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사발의 물이 필요한 것이다. 살아가기 위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 맨! 그렇구나.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도 볼게요.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 이룰 것을 보여주는 것. 풀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죽음이래요. 결국엔 이상만 추구하다 보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응? 이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다. 깔끔하네. 다음. 그 다음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여기 짧게 쓸게요. 지금 이 소설의 서술 방식이 의식의 흐름이다. 의식의 흐름. 이 의식의 흐름이 잘 나타나는 곳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 의식의 흐름 볼게요.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슨 죽음을 떠올리냐면 아까 얘 딸 같이 있어 자기 딸을 뵌 그 은혜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의 죽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은혜의 죽음을 이제 떠올려요. 은혜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은혜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주는 배에서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은혜가 죽었어요. 근데 돛대가 부러졌대요. 즉 은혜 이꼴 돛대. 돛대는 또 무슨 의미예요? 배가 가기 위해서는 돛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돛대가 된다. 이건 의미는 그냥 딱 오잖아요. 느낌. 뭐예요?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엔진 아니겠습니까? 엔진. 자신의 엔진이 되는 거잖아요. 돛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돛대라는 거. 은혜가 사실 이명준의 그 삶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잠시만요. 이게 어디 보자. 삶의 이유? 뭐 이 정도로 해석했을까요? 삶의 이유? 아니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삶의 이유가 됐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돛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은혜가 죽어서 돛대도 부러졌다. 삶의 이유가 없어졌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사실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명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서 뭐래요? 이제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들. 팔자소관이 뭘까요? 타고난 운수.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팔자소관. 타고난 운수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자신은 빨리 늙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 다 됐다라는 것이죠. 팔자가 안 좋아서. 사람마다 다르게 마른데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난파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린다. 이전까지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 그냥 항구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남북. 남한과 북한을 잊어버리고 이제 중립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립국으로 가기로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자,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항구를 잊어버리겠다. 항구를 잊어버리고 물결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항구는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권력자가 갖고 있는 남한, 북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결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중립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물결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항구는 뭐였어요? 권력자들이 잡고 있는 곳. 어디예요? 이상적인 공간.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공간. 여기서 이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상은 여기서는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공간이죠. 이루려고 했던 것. 이상.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이상을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물결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상과 현실의 대비인데 이 현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상 버리고 현실을 따라갈 거야. 왜? 다 허망한 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이 이상을 이루려고 했는데 보니까 권력자들이 그거 이데올로기 다 잡고 계속 사기치고 있어. 다 이거 사기다. 이걸 딱 깨닫고 이제 현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 환상의 술.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 이상, 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상. 그럼 환상이 없는 곳 어디?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곳. 환상 어디였어? 중립국. 써놨는데. 환상 중립국으로 가고자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에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환상 없는 삶은 뭐예요? 이상적인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살겠다. 무서운 곳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무서운 것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서운 것. 무서운 것을 너무 많이 봤대요. 지금까지 삶을 보면 되잖아요. 얘는 무서운 거 못 봤어요. 남한도 갔고 북한도 갔고 전쟁도 겪었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이념들이 남한 북한의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모두 다 이데올로기가 모두 허망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게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 추구했던 이상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이게 이념의 허상을 본 거. 이념의 허상. 이념의 허상을 본 것이 무서운 것을 많이 봤다라는 의미하고 또 똑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쳐 빠졌대요. 이제 지쳐 빠졌다. 환멸을 느꼈다는 거죠. 자연의 수명을 다하여 살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이제 쉬고자 한다. 현실을 살겠다 이 말이죠. 쉬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여기까지가 교과서 끝인데 그 뒤에 조금 더 있어요 사실. 이건 좀 더 있을 거야. 사실 그 뒤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 뒷내용은 이제 그냥 그 요약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조금 여기다가. 자 뭘 보냐면 여기서 이제 타고로라는 배를 타고 가요. 이게 이제 그 의미도 정리를 할 건데 이 타고로는 결국에는 현실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타고로 배를 탑니다. 배. 타고로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립국에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굉장히 뭐 되게 많아요. 뭐 사국자리, 뭐 부채를 보다가 발에 뭘 찔리다가 뭐 선장이랑 얘기 나오다가 많은데 핵심적인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갈매기예요. 갈매기 두 마리. 요걸 보고 뭘 본 거예요? 갈매기 두 마리를 보고 쟤네들은 뭐다? 은혜랑 내 딸이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지금 갈매기 은혜랑 딸이구나. 저 두 마리 갈매기는 내 은혜랑 딸이구나.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울해진 거예요. 의식을 은혜의 죽음, 삶의 이유가 없다. 이걸 다시 떠올린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딸이구나 하고 이제 죽어요. 자살. 끝. 사실 그 뒤에 뭐 있냐면 푸른 광장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도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푸른 광장. 푸른 광장도 하나만 정리할까요? 푸른 광장.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게 푸른 광장이다.
자, 지금 생각한 게 뭐예요? 푸른 광장. 제목 광장. 광장. 그토록 옹했던 광장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광장. 남과 북의 의디올로기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광장. 저 광장에 빠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자유와 이상이 넘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다. 푸른 광장이다. 이걸 그냥 본 거예요. 바다를 보고. 광장입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명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이념의 대립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이제 줄거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 끝나는데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품의 특징.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전후 소설인데 전후 소설 중에서 최초로 이념 대립이라는 소재를 다뤘다라는 거예요. 이념 대립이라는 소재. 그리고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다 다른데 다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우리 수록된 부분에서만이에요. 수록된 부분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초점화된 전지적 작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초점화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명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초점화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독백체 이런 걸 쓰고 독백체 자신은 뭐 혼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지적 작가인데 초점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문체가 관념적이죠. 막 그 상징적인 의미 되게 많이 썼잖아요. 관념적인 이런 문체가 나타난다. 또 간결하다. 아 이게 또 큰 차이인데 이거 구보 씨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구보 씨는 의식의 흐름이죠. 의식의 흐름. 근데 걔는 만연체 문장을 써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거고 얘는 간결하게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이 차이점이겠네요. 그렇구나. 자 여기서 갈등을 보자면 여기는 갈등은 뭘까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죠. 뭐예요? 이념 대립. 사실 여기서 이제 문학사적인 의의가 나오는데 이념 대립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의미예요. 여기서 주제를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실존을 어떻게 자각할 수 있을까? 이 이념 대립 속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속 존재에 대한 그런 고찰 뭐라 그러지? 존재에 대한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고뇌하는 지식인 고뇌에 찬 지식인 요런 걸 말하고 있는 다리 아파 오케이 다리 아파 오케이 이제 여기서 문학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 소설과 전후 소설의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소설하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전후 소설 많이 읽어봤잖아요. 일반적인 전후 소설 같은 경우는 너와 나와의 시간 뭐 그런 거 보면 돼요. 너와 나와의 시간 그런 건 뭐예요? 뭐 전쟁의 참혹성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전후 소설인데 이 광장 같은 경우에는 뭐를 했다. 이전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이념 대립,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이제 주제로 소재로 쓴 거고 그래서 남북 분단이라는 것을 그냥 전쟁 이걸로만 본 게 아니고 이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념적인 측면에서 다뤘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념 대립을 다뤘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의 의미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명준의 자살에 대한 의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살이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여기 뭐냐면 중립국행의 결의가 결국에는 밀실행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광장과 밀실 모두 조화를 이루는 곳을 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또 밀실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우울감에 빠진 거죠. 또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 보면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제 그때 뭐를 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푸른 광장이다 그런 거죠. 아 저희가 푸른 광장이구나. 중립국이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뭐 그런 내가 보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구나. 저곳이 푸른 광장이구나. 바다가 푸른 광장이구나. 이곳으로 가자. 근데 이곳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뭐 계기가 된 게 뭐예요? 사실 부채도 봤고요. 응? 부채도 봤고요. 사국자리도 보고. 그 다음에 갈매기도 보고. 갈매기 보면서 이제 은혜를 떠올린 거죠. 갈매기도 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은혜와 그의 딸이 죽음을 통해서 절대 자유와 평화로. 이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막 무덤에서 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딸이 죽음을 통해서 절대 자유와 평화를 재생되었듯이 부활의 공간인 바다에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뭐를 하고 싶다? 부활을 하는 거죠. 뭐 약간 그런 거죠. 나도 당신 따라갈게 뭐 이런 느낌. 끝. 갈매기와 바다. 한번 볼까요? 갈매기와 바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 바다가 의미가 여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갈매기가 계속 이명준을 따라온대요.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이명준이 그걸 보고 아 쟤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가 자살을 하니까 없어진대요. 그럼 결국에는 이 갈매기라는 것이 이명준의 의식이 투영된 대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따라다니는 이 갈매기를 통해서 뭐라고 됐냐면 이 갈매기를 통해서 과거의 그 붙잡혀 있는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명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명준이 바다에 빠져 자살하는 것은 은혜와 그 악에 대한 사랑의 회고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살을 결국에는 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들하고 이렇게 좀 잘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을 가치 있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소설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성취? 난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이 뭐로 나와 있는지. 그래서 봐. 바다는 여성을 상징하는 원형적 의미. 아니 그렇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광장이고요. 그 다음에 광장을 넘어가서 풀벌레 소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까지 넘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